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미국 대선 보면은요, 우리가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로 불리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힐러리 대 클린턴이 45대 45% 대 45%인 팽팽한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미국 대선의 결과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잠시 후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박 대통령은 감성파리식 쇼를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책임과 사과에 응답해야 한다. 우리는 꼭두각시 공주의 어릿광을 받아주는 개 돼지가 아니다. 대구 시내에서 열린 집회에서 대구의 한 여고생이 한 발언입니다. 페이스북에 오른 이 영상은 조회수가 30만 건을 넘길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도 이 여고생이 화제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의 상황은 기성세대만 허탈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솔직히 요새 청소년들 정치에 그다지 관심이 높지 않습니다. 아니, 청소년들뿐 아니라 대학생들도 정치적 현안에 그다지 민감한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젊고 어린 학생들마저 거리에 나와 자신들의 울분을 토로하는 것을 보면 이번 사태는 정말 다양한 세대에게 각각 다른 이유로 분노를 일으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태 수습이 쉬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국민들의 지혜와 집단 이성의 힘을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라고 보입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나서서 수습하기에는 이미 사태가 너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거국 내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박 대통령을 극찬하면서 한 얘기라고 합니다. 흔한 일이 아니라 대통령제에선 원칙적으로 보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대통령이 이런 언급이 자신의 결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여론에 등 떠밀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의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여론에 몰려서 하는 수 없이 하는 정치 행위를 평가할 때가 아니라 지금의 국민 여론을 겸허히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 얘기하는 게 아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가 청와대가 박지원 위원장에게 총리직을 제안했다 들었다고 한 데 대해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우선 총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전권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 총리가 전권을 갖게 될 경우 정치와 행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총리가 돼야 하는데 그게 과연 누구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정략은 배제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정략이 들어가서 총리 후보로 고르려 한다면 이는 정말 파렴치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이 이런 비상 상황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이었습니다. 자,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검찰이 어제 삼성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 이게 이제 일단 삼성의 그 최순실 씨 모녀 지원 의혹 때문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6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거의 11시간 동안 삼성 서초동 본사 미래전략실이라고 하죠. 거기를 압수수색했는데 2008년에 삼성이 특검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 이후 8년 만에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게 결국에 왜 했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승마협회장을 지금 삼성의 박산진 사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한화그룹에서 맡고 있었어요. 근데 삼성과 한화 간에 빅딜이 있었잖아요. 2014년에 그 삼성이 가지고 있던 방산과 화학 부문을 한화에 넘기면서 하나가 조건을 하나 더 걸었습니다. 승마협회장도 가져가라. 그걸 작년에 이제 떠맡아서 결국엔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만약에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삼성도 압수수색 받지 않고 하나가 오히려 이런 골칫덩어리에 있었을 텐데 승마협회에서 삼성이 받기를 원했었고 정부에서도 원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게 돈을 건넸는데 삼성전자 명목으로 최순실 씨 소유하고 있는 독일에 있는 코레스포츠라는 곳에 280만 유로를 작년 9월에 붙였어요. 35억 원 정도 됐는데 삼성은 당연히 이게 그 특정인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대한 승마협회 협회장으로서 승마 선수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데서 지원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한 사람에게만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걸로 인해서 국가대표를 지원한 건데 결국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것처럼 돼버려서 이용당했다라는 게 삼성의 해명이고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의구심을 갖는 게 작년에 이런 거 이후로 삼성이 이익을 본 건 없느냐라는 이제 의심을 갖는 거죠. 지난해 7월에 이제 삼성은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면서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반대를 했었죠. 상당한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 국민연금이 삼성을 지지하면서 방어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검찰 수사하는 초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좀 긴장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기업들은 다 같이 독대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독대에 따른 이유만으로 지금 이제 공연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돈 뺏기고 빤 맞아서 왜 우리가 이런 순환을 겪어야 되냐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조사받는 이런 데 상당한 긴장을 하고 있고요. 뭐 롯데, 현대차 다 지금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는 7개 그룹 같은 경우에는 다들 조사를 받는 것 아니냐라는 긴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에서 강제 모금을 해가는 그런 관행이 앞으로 사라질 수 있을지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21세기에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강제 모금뿐만이 아니고 뭐 국정농단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extraordinary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미국 언론들도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과거 낡은 관행들은 이별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미국 대선 투표 결과가 나오는데 미국 증시만 보면은 클린턴 후보가 우세한 것 같아요. 이 증시 결과만 보면. 맞습니다. 이제 금융시장이나 증권시장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그렇죠.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그래도 예측 가능하다. 현재 정책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지수가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예측 불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떨어질 거다라고 봤던 게 대부분의 예측 기관들의 얘기인데 이틀 연속 미국 뉴욕 증시는 올랐습니다. 이것만 보면 다들 클린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새벽에 이제 마감한 다우 지수를 보면 0.4% 올랐습니다. 그리고 S&P 지수도 0.38% 거의 비슷하게 올랐거든요. 2거래일 연속 상승을 한 거죠. 어제 장만 봐도 처음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뉴햄프셔의 작은 뭐 마을에서 투표가 시작이 됐죠. 네. 100인 미만인 뭐 투표구는 먼저 투표를 하는데 거기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겼어요. 승리했었죠. 예. 그래서 잠깐 증시가 빠졌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각종 이제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에서 그래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앞설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수가 올랐거든요. 잠시 후 11시, 12시, 뭐 1시 언제 출구조사 결과가 정확히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 결과를 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주 재밌는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것과 연관돼 가지고 지금 대선 이후의 미국 경제 이게 관심인데, 그렇죠. 그 그린스펀 전 미 연준 의장이 미국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다음 달 그 미국 그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기준금을 올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저금리가 상당 기간 갈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미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 이 사람이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연준 의장 할 때는 미국이 초호황이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골디락스라고 해서 초고속 성장도 하고 상당히 고용도 좋았는데 이때는 금리가 되게 높았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 그래도 항상 고금리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식견이 있다라고 보는데 12월 금리 인상 이후에 미국 국채 지금 10년 만기물이 현재 금리가 1.7%입니다. 우리가 정기예금이 1%대잖아요. 맞아요. 거의 비슷한 거죠. 그만큼 채권이 인기고 지금 1.7% 금리도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예금 금리도 다 그런데 그래도 이만큼 금리가 안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속 초기 단계고 이제 10년 만기 국채물이 저금리에서 벗어나서 곧 3, 4%대가 되고 본인이 연준 의장이었던 사상 최고 수준은 5%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이 그린스펀 의장의 예언이 맞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금리도 뭐 굉장히 오를 수밖에 없는 그게 문제인 거죠. 가계부채 부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1%인데 2%만 돼도 맞아요. 이자 부담이 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마트 가시면 이렇게 막 거기 마이크에 대고 말해요. 오늘 지금 3시까지입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가보셨네요. 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게 이렇게 그 마트의 할인 행사가 실제로 좀 눈속임인 경우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항상 의심은 했는데 그게 확인이 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봤더니 대형마트 다 그랬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작년 4월까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다 그랬는데 이런 거죠. 방법은 일단 그 가격을 올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휴지가 있었는데 1,700원 하던 휴지를 12,000원으로 7배나 올린 다음에 그다음 1+1 이런 이벤트를 하는 거고요. 2,600원짜리 쌈장을 5,200원으로 올리면서 1+1 가격은 똑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과징금을 받았는데 이런 게 걸린 것만 이런 거지 안 걸린 게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일단 1+1 의심은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참. 그리고 제주도에서 잡히던 빙어가 강원도에서 잡힌다 그래요? 예. 방어. 방어. 예. 그러면은 이게 그만큼 이제 해수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예? 방어하고 겨울 방어 요즘 되게 입맛 다시는 생선 회 중에 전 하나인데. 생선은 다 좋아하니까. 그렇죠. 예. 가을 전어. 별로 종류를 별 관심이 안 두고 그냥 저도 다 닥친 대로 그렇습니다. 먹어요. 저도 연어만 있으면 뭐 네.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요. 겨울의 대표적인 어종이 이제 방어, 대구, 삼치인데 이런 어종 같은 경우는 한류성 어종이라고 해서 가을까지는 북쪽에 있다가 예.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너무 추워지니까. 예. 보통 제주도 뭐 통영 이런 데 있는데 이때 산란기죠, 이때가. 그래서 이때가 제철이라고 하는데 예전만 해도 다 제주, 울산, 통영에서 잡혔던 방어, 대구, 삼치가 이제 해수 온도가 올라가니까 여기 너무 따뜻하고 굳이 이주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이거죠. 안 내려오는 거고 내려와도 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방어가 원래는 60% 이상이 제주산 방어였는데 네. 지금은 올해는 보니까 93%가 강원도라는 거죠. 거의 옛날 제주도 온도하고 지금 강원도 온도하고 비슷해진 겁니다. 예. 대구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이
제주도하고 비슷해진 거고요. 예. 이런 한류성 어종들이 물이 너무 따뜻해져서 밑으로 안 내려온다라는. 생선들은 좀 편해졌네요, 그래도. 예. 덜 왔다 갔다 안 이동하니까. 해도 되고.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진짜 시상식 열리는 걸 보면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네요. 예?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광주FC의 정조국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나요? 예. 광주FC 이 정조국 선수 올해가 가장 빛나는 한 해가 아닐까 싶거든요. 예. 어제 이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이 생애 처음으로 이 첫 번째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광주FC가 올 시즌에 8위에 그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VP를 차지했다는 거는 이 정조국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이 우승팀이 아닌 팀에서 MVP가 나온 거, 이거 안정환, 김은중, 김신욱 선수에 의해서 역시 4번째입니다. 역시 올 시즌 이 20골을 넣으면서 이 득점왕을 차지한 활약이 돋보였고요. 이 정조국 선수가 MVP에 이어서 득점왕, 또 베스트 11까지 석권하면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예. 감독상은 FC 서울을 우승으로 이끄는 황선홍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K리그에서는 영플레이어 상이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프로 2년차 제주 유나이티드 안현범 선수가 영플레이어 상을 받았어요. 예? 예. 영플레이어 상은 만 23세 이하 국내외 프로 출전 횟수가 3년 이내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예. 올 시즌에 정규리그에서 8골 뽑아내면서 제주 유나이티드의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이끈 안현범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이 안현범 선수 소감 발표할 때 어려웠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동적인 얘기를 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3년 전에만 하더라도 이 호텔에서 접시를 닦았다고 합니다. 이 호텔에서 접시 닦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그때는 맛있는 밥을 먹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 맛있는 밥보다 더 맛있는 상을 받게 됐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많이 나와야지 이 집에 돈 좀 있고 뭐 권력 좀 휘두른다고 말 타고서 뭐 하는 거, 이런 거보다는 진짜 이런 선수들이 많이 나와야지 이 국민들,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죠. 자, 축구대표팀은 15일 우즈베키스탄과 월드컵 최종 예선전을 앞두고 있는데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훈련에 들어갔죠? 어제 대표팀이 소집이 됐습니다. 어제는 소집 첫날이고 날씨가 많이 좀 추웠죠. 그래서 1시간 남짓 동안 몸을 푸는 정도의 훈련을 했고요. 손흥민 선수는 발목 부상 때문에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력 분석관으로 선임이 된 차두리 분석관, 어제 훈련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선수들하고 아주 쉽게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고요. 이 우즈베키스탄전에 11일에 캐나다하고 평가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드컵 최종 예선전 A조에서 현재 우리가 이란, 우즈베키스탄에 밀려서 3위인데 만약에 우즈베키스탄전에서 패한다면은 본선 진출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최근 4경기 5골로 활약한 황희찬 선수는 단 1분이라도 주어지면 팀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예, 원래 또 차두리 선수가 이게 또 친화력이 좋잖아요. 좋죠. 자, 그리고 어제 NC 구단이 승부 조작 사실을 은폐하고 선수를 트레이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NC 구단은 은폐 사실을 전면 부인했어요. 그죠? NC 구단이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서 이 승부 조작을 은폐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 NC의 이태일 대표, 팬들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히면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한 적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경찰은 NC 배모 단장 그리고 이모 운영 본부장에 대해서 이 승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해당 선수를
10억 원을 받고서 트레이드했다는 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거든요. 예. 이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법원의 판단이 최종 판단이니까요. 예. 예. 자,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지난 2일에 귀국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류현진 선수가 내년 1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재활훈련을 할 모양이에요. 예? 예, 이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 지난 2일 조용히 귀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국내 매니지먼트사가 어제 류현진 선수의 귀국 소식을 밝혔거든요. 류현진 선수가 이 내년 1월 초까지 국내에서 조용히 재활 훈련에 전념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류현진 선수 지난해 5월에 어깨 수술을 받았고요. 아하. 그리고 이 7월에 이 샌디에이고전에 등판했다가 통증이 재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활에 들어갔고 올 시즌 마감했습니다. 이 앤드류 프리드먼 다저스 사장이 류현진 선수가 내년에 스프링 캠프에 정상적으로 합류하길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지 언론에서는 류현진 선수가 재활에 성공해서 이 선발진에 복귀할 확률을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장렬하는 태양과 넘실대던 젊음은 계절과 함께 사라지고 텅 빈 해변을 홀로 걷는 가을 남자의 고독은 뭐야 나 이거 깨진 유리 조각이잖아. 아이고 아파라. 완전히 분위기 깨네. 어머, 김정균 씨, 괜찮으세요? 바닷가에 버려진 유리 조각들은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상의 위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버려진 바닷가 유리 조각들이 아름다운 보석이나 인테리어 용품, 장식용 타일 등으로 업사이클링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닷가에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가을 남자가 안심하고 분위기 좀 잡을 수 있게 업사이클링은 더 가까이, 쓰레기 해양축기는 저 멀리, 푸르고 깨끗한 바다를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탤런트 김정균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요즘 백수호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검사 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8시 32분 56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미국 다해선을 비롯해서 무척 긴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아침의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현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반포대교 목간 지점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2차로가 막혀 있다 보니까 뒤쪽으로 가양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0km 안팎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1시간 10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편 일산 쪽으로 가는 길도 광진교부터 잠실철교,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다시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건도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정체가 됐다가 다시 여의 하류나들목에서 한강대교, 또 동호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차량 정체가 되고요.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암사대교부터 청담대교,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다시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지문 터널 안에 있었던 사고 처리 작업 모두 끝이 났는데요. 다만 기름램프 이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는 정체 서행 정도 감안하셔야겠고요.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홍지문 터널 부근에서 밀립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제가 오늘 말말말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영상, 바로 대구 여고생이 울분을 토하면서 자유 발언을 했던 7분 36초짜리 영상이었습니다. 또 최순실 게이트 파장 때문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치국선언이 이제 중고생뿐만이 아니라 체육계, 문화예술계, 그리고 이젠 해외 교민, 유학생에까지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상하이에서 시국선언을 주도한 분이죠. 동아대학교 우수근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예, 시국선언을 주도하셨는데 동참하려는 분들이 많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 내외국인 막론하고 시위와 집회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절대 불허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 등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고 제 주변에 있는 젊은 유학생이라든가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늦었는데 우린 더 이상 늦지 말고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비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40몇 명밖에 참가를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만약에 조국의 상황을 보면서 다시 공개적으로 시국선언 날짜를 알리고 한다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이에 계신 교민분들도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분노하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이 초유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수수방관할 수는 없죠. 더욱이 외국 나가면은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처럼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조국의 일거수일투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한한 자긍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 자신께서 이와 같은 초유의 위기를 만들어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 가리고 아웅하듯 적극적으로 그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만히 있을 해외 교민, 해외 한인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지금 이 최순실 사태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중국은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드 배치를 결정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다가 한순간에 호감이 불쾌감 혹은 불만으로 바뀐 그런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한국에서 국정 논란이 많이 일어섰다라는 보도를 함으로써 어쩌면 사드 문제 또한 중국이 가장 치명적으로 생각하는 사드 문제 또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은 바로 그와 같은 측면에서도 최순실 사태에 대한 한국의 여론 추이를 아주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중국 국내 언론을 통해서 시시각각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사드는 미국하고 우리하고 뭐 이 동북아 전체 국가와 속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뭐 그 부분까지 연결하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중국 사람들도 관심이 많다 이런 거네요. 결국은 그죠? 그렇습니다. 예.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은 중국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바로 미쳐지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시국에서 여러 가지 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에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 생각하는 거 말고 생각하지 못하는 점도 또 지적하거나 보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사태가 정말 샤머니즘에 국사를 거의 논하다시피 의존하다시피 한 것이 맞느냐라는 상황에서부터 중국에서는 정말 믿기 쉽지 않다는 반응이 아직도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가장 단시간 내에 자유민주주의 모범국가로 발돋움한 국가가 아닌가, 뿐만 아니라 IT로 대변되는 최첨단 기술 국가가 아닌가, 과학기술 국가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샤머니즘의 중요한 국사를 의존하다시피 한 것, 아직 의혹이기 때문에 더 확실히 드러나야 알겠지만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적자는 충족이다라는 그런 식의 보도가 주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문에서도 본인이 사교에 빠진 적도 없고 구술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고 또 이 원로 종교인들과의 만남에서도 본인이 결코 사교에 빠지거나 구술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어쨌든 외국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정말 이 교민들도 자주 모이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정치적인 집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소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할 때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모였다 하면은 가장 언급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사태입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상하이에 몇 분 정도 계세요, 우리나라 분들? 많죠, 거기 상사 주재원까지 합하면. 10만 명 전후라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10만 명. 아유, 진짜 많네요. 예, 어쨌든 외국에서 그렇게 참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봐주고 계시고 또 국내 사람들은 얼마나 또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앞으로도 보다 정확한 판단, 이성적 시각으로 국내 문제를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상하이 동아대학교 우수근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예, 앞서 인터뷰에서 지금 해외에 있는 한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간 시국선언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검찰 수사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정말 나라가 혼란스럽죠. 자, 과연 과거 역사 속에서 백성들이 분개하고 직접 들고 일어난 만큼 어지러운 시국인 때는 언제였을지 관련해서 역사학자 전우영 박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국가의 지도자 문제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웠을 때 언제였나요?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웠을 때 표현이 좀 역사적으로 매번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번엔 유난히 심하죠, 사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일반 백성들이 심각하게 반발하고 동요하고 때로는 이제 난을 일으키고
뭐 이런 상황들은 전부 지도자 문제 때문이죠, 사실은요. 뭐 흉년이 그렇죠. 들었거나 무슨 뭐 자연재해가 났다고 그런 적은 없으니까. 예. 근데 옛날에는 또 그 흉년 자연재해도 다 이게 임금이 부덕해서 뭐 이런 걸로 돌리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아주 그 부여시대, 그러니까 이제 부여시대죠, 선사시대. 이런 때라면 이제 심지어 왕을 죽이기까지 했지만 적어도. 아, 그랬어요? 흉년 들었다고? 예. 자연재해가 나오면 살벌하네. 이게 지배 체제가 자기 스스로 이제 안정돼 가는 과정이죠. 귀족들이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희생시키고 그렇게 해서 민심을 수습하고 다시 지배권을 좀 정비하는 이런 과정들이 뭐 고대에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삼국시대 이후로는 그런 건 없고요. 또 자연재해가 오면 왕이 스스로 근신하고 더 이제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민심이 천벌에 대해서 또는 하늘의 재앙에 대해서 두려워하던 민심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것과 겹치기 전에 단독으로 민심을 이제 흉흉하게 만들지는 않았고요. 결국 이제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동요하게 만든 건 언제나 정치에서 왔죠.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면은 뭐 연산군이다. 뭐 이런 폭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뭐 소위 말하는 민중의 힘으로 이걸 바로잡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부에서 그냥 정화작용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이 인류 사상 정말 대단한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이제 전부 지배 세력 내부에서 이제 민심을 좀 가라앉히기 위한 반정 또 뭐 쿠데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배 집단의 대표, 수장 또는 지배 세력의 중추를 좀 쫓아내고 일부를 교체함으로써 민심을 수습하는 방식이 언제나 일반적이었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는 뭐 다들 그렇게 어느 나라에서나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외침에서 한 국가가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지 않는다면 내부에서의 정권 교체는 대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죠. 심지어 우리의 경우에 이제 조선왕조 개창조차도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지만 이제 고려 왕조에서 왕이 선의 그 왕위를 물려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심지어 구테타마저도 사실 우리가 구테타로 볼 수 있잖아요. 정권이 바뀌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민심은 이제 배를 엎을 수도 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민심의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다 이런 얘기인데 없는 방식 자체가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근대사하고 그 이전의 중세하고 달랐던 거죠. 수없이 많은 농민 반란들이 사실은 일어났었지만 그게 이제 그 시대의 네트워크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좀 열악했고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품는 정도도 지역에 따라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점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불만의 공유가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로는 묶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산발적이고 지역적인 이제 봉기로 일어났다가 이제 각기격파되고 진압되고 이러는 것이 중세까지는 보편적이었고요. 이른바 근대 이행기라고 불렀던 시기, 뭐 유럽에서는 16세기, 17세기, 아시아에서는 특히 19세기 이럴 때 일본, 중국, 한국 걸 것 없이 대규모 농민 폭동들이 일어났었거든요. 일본에서는 농민 일규라고 불렀고요. 또 중국에서는 태평천국의 난 또는 태평천국 뭐 농민운동 이런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우리의 경우도 1894년에 이제 동학농민운동 또는 갑오 농민전쟁 뭐 여러 용어로 불리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었고요. 이제 좀 더 확산돼 가면서 막 근대를 여는 것들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대개 이런 민중 봉기로부터 시작되었다. 뭐 이렇게 봐도 하지만 그게 뭐 직접적으로 뭐 정치적 권력으로 없는다든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권력 자체가 심각하게 동요하고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결국 이제 무너져가는 과정에 이제 총무 역할을 하긴 했죠. 근데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뭐 이게 어떤 사회 운동형 양태로 뛰기 위해서는 불만의 공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당시는 커뮤니케이션 수단도 많지 않았고 교통 상황도 안 좋고 이러니까 불만의 공유가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뭐 똘똘 뭉치고 이러는 게 힘들었겠죠. 힘들었고 이제 전국화되기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근대 이행기라고 우리 흔히 부르는 중세사회 해체기 뭐 18, 19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19세기 1860년대 이른바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삼남밀란 그리고 이제 1890년대 동학농민운동 또 1840년대에 이른바 홍경래
평안도 농민 운동이라고 불렸던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전까지 한 군단이나 좀 몇 개 군 정도에서 벌어지던 이제 농민 봉기를 몇 개 도단이라든가 거의 전국적인 단위로 확산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아주 자발적인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어쨌든 그 민심이 좀 흉흉해질 정도의 어떤 그런 사건이 뭐 예를 들면 집권 세력 내부 때문에 이런 뭐 그런 것이 발생을 하든지 어쨌든 그렇게 하면 집권 세력들도 그러니까 왕이면 왕 뭐 주위에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이렇게 되니까 이걸 우리 스스로가 좀 이걸 다독여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먹는 경우도 있을까요? 언제나 그런 마음은 먹는데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의 통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확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집단 내부에서 공유되어 온 문화와 관성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늘 하던 일인데 어느 순간 이렇게 터져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 왕이나 이제 최고 통치자가 무능하거나 또는 이제 뭐랄까요, 좀 자기 아랫사람들을 절제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할 때는 실질적인 책임을 안 지는 지방관이나 현장에서는 훨씬 더 부패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 자체가 최고 권력자가 부패해서가 아니라 그게 무능하거나 또 이럴 때는 이제 주변에서부터 부패가 시작되고 아래로 갈수록 부패의 심도가 심해지잖아요. 근데 이런 부패 문화가 어떤 정치 집단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한 권력을 뭐 10년,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면 또는 영원히 장악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의 관성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화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정상이기 때문에 전에는 이렇게 해서 아무 반발이 없었는데 왜 이번에는 반발이 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요. 그래서 그 대증요법으로만 치우려고 그래요. 담당자만 어떻게 좀 징계하고 처벌하고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좀 외부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항상 이게 하나의 지배집단 전체의 시스템이나 문화나 관성이나 심지어 속성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그 밀란이 반복될 때에도 좀 더 근본적인 개혁안들은 이른바 제야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직접 이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예컨대 다산정약용 같은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일반 백성들이 수탈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결국은 이제 엄청난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가 하는 것을 귀향지에서 직접 볼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이제 근본적인 개혁안이 나오는데 지배 세력은 아차 이거 뭐 우리가 좀 실수했나 보다라고 느끼기는 하지만 그때다가 좀 늦어버린 경우도 늦은 데다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문화 안에서 살다 보니까 맞아요. 그 아주 정확한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항상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니 그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개혁보다 조금 강도가 센 게 변법이라고 있잖아요. 변법. 그게 이제 그 근대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이죠. 그죠. 농민운동 이후에. 이 변법이라는 거는 이제 개혁보다 강도가 좀 센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 소위 말하는 집권이나 이 권력을 가진 쪽에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제 좀 강한 처방을 내릴 때 그런데 그게 또 안 먹힐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시기를 놓치니까. 시기를 놓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최고 권력자의 의지에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잘하려고 했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같이 좀 이상하더라는 거죠. 일이 잘못해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럼 이제 좀 근본적인 반성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사람들을 잘못 쓰나 보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새로운 뉴페이스들을 이제 충원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이제 과거 뭐 수십 년간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상황을 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이제 제안을 수용해서 제도와 법을 한번 바꿔보자. 이제 이게 변법 제강 운동의 핵심이었었는데 이게 결국 실패한 거는 근데 결국 이 최고 통치자가 사실은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하고 문화적으로 한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성적, 정서적으로 한 몸이었었는데 이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랑 감성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이거 뭐 이런다고 별로 이렇게 많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불편한 사람들하고 왜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또 내치게 됐던 것이고 아마 중국 변법운동의 실패는 그런 식의 이제 과정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급한 불을 껐으니까 소방수는 보내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좀 나랑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다시 원상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이제 결국의 문제는 최고 통치자 어느 이제 과거에 왕이라든지 그래서 황제라든지 모든 책임을 왕이나 황제에게 돌리는 것이
이제 일반 대중의 그 관점에서는 잘못된 게 아닌 거죠. 전부 하나였었거든요. 한 몸이었었고 그들 사이의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졌던 일인데 물론 이제 말로는 그렇게 해요. 우리 왕은 어짓인데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꼬여가지고 일이 이렇게 됐다. 이건 왕조 국가에서 왕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느끼는 감성은 그런 거죠. 이게 국왕이 잘못해서 이제 주변에 간신들이 모여가지고 일이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느꼈던 거죠. 사실 뭐 알고 보면 나쁜 사람 없어요. 다 알고 보면 다 뭐 이해할 수 있는 구석도 있고 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면 왕, 황제면 황제 이 자리에 맞는 역할을 했느냐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지. 아니 사람 뭐 알고 나면 다 괜찮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관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왕의 역할이나 황제의 역할이 과연 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의 통치 문화이거든요. 조선 후기쯤 되면은 이제 우리가 세도 정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왕이 별 역할을 안 하는 게 좋은 왕이었던 거죠. 그 시대의 지배 세력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별 역할을 안 하고 의전이나 하고 실제 정치들은 이제 왕의 그 외척들, 측근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다 담당하는 게 이게 한 몇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게 아주 정상적인 이제 그 통치 문화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런 통치 문화가 돼버리면 이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패의 카르텔이 만들어지고 이제 일반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심해지고 이러니까 이제 조선 왕조가 밀란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그 외침에조차 대응할 수 없는 그런 허약한 국가로 이제 전락했던 거겠죠. 자, 어쨌든 과거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근데 과거나 지금이나 좀 유사한 게 뭐냐면 이 상황 판단이 늦는 경우, 네가 아까 지적했습니다. 이런 거 같네요. 그거보다도 일단 좀 네트워크라든가 정보의 소통 속도라든가 공유 기반이라든가 이게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하게 넓어졌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이제 세계적으로도 아마 후대에도 이른바 미디어 시대 또는 실시간 시대, 인터넷 시대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지 굉장히 전 세계적인 막 연구거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참 부끄럽습니다. 관심이 많더라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미국 다혜선 결과와 함께 다시 찾아뵙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